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다 나와서 쓴 감투 중에 오늘 제일 큰 감투를 제가 썼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의 3위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연사원은 여러분들이 TV에서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까 3프로 TV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법률 채널에서 한국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그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꾸준하게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함재봉 원장께서는 미국의 클린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시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 그다음에 사던 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사무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일찍이 국제기구, 국제관계에서 활동을 하셨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함재봉 원장님하고 참 오래됐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많은 것을 늘 배우고 있고 오늘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에 모시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함재봉 원장님께서 2026년이면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학습고대 했던 오늘의 연사십니다. 네, 한국학을 이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근데 그런 화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일생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화두인데 그거를 우리 함지봉 원장께서 그야말로 참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참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다른 건가?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나라들이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을 통해서 정치나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럼 그것을 전부 종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일의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 학자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우리 글문경에 오시는 연사님들이 다 글로벌 수준의 연사분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 이현영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현영 회장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도 오시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사회를 맡으잖아요. 강의 하시는 분도 그죠? 결석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이제 6월 달만 오시면은 방학이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문경 할 때마다 오늘 안 나가면 이현영 회장님이 야단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재봉 원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친께서 한병춘 주미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연세대학교 교수 오늘 지내신 우리나라의 석학입니다. 법사회학을 가르치셨고 한병춘 교수님의 파도는 한국인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미국하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우리 한병춘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쓰실 수가 있나 좀 감탄을 했습니다. 모노그래프로 나온 영어로 된 책인데 정말 잘 쓰신 책이고 정말 석학의 작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참 너무 안타깝지만은 아웅산 어마 테러 사건 때 순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조국께서는 우리나라 부통령을 지내신 한태영 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한국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방의 자제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 장관님, 전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섭외를 받고서 아니 무슨 섭외를 2년을 하면서 하는 데가 있나 보통 한 2달이나 2주면 되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는 사실 뭔가 이렇게 달력을 볼 때마다 이게 5기를 수업을 있었고 5기를 안 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거가 제가 사실 지금 박 장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쓰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5권까지 나왔고 6권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한 8권, 9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1권이 600페이지고요. 2권이 840페이지고 3권이 1006페이지고 4권이 820페이지고 5권이 8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안 사보실 거를 우리나라에서 책 길면은 500페이지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책 출판한 그러신 분들이 글씨 크게 하고 50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주제 자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거는 저도 한국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이건 꼭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대책 길어만 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쓰면서
다시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콤플렉스라고 하면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제 콤플렉스 있죠. 뭐 에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다음에 인간은 그냥 온갖 콤플렉스 덩어리입니다. 누구나 여러 종류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콤플렉스들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자아 형성에 장애가 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걸 이제 심한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프로이드가 그 정신질환 뭐라 그럴까요? 정신분석학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런 카우치, 소파에 앉혀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 열등의식이 과하여 심리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는 걸 무서운 분들도 저희 동서 중에 하나는 외국 회사를 일을 일하는데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비행기 가서 평생 고생을 독일을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고생하는 걸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차차 치료가 되는데 정신분석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 콤플렉스 생기는 거를 우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개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일들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그 일을 묻어버리기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묻어버리기 시작하고 잊어버려지고 아니면 대안적인 손상을 만드는 그러면서 자아 형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가서 해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를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도록 하는 거고 그걸 컨프런트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무서운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든 유도를 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콤플렉스가 해소가 된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근현대사는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서사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대안적인 서사는 참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민족이 반만 된 역사 속에서 갖고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는데 사실은 실제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근현대사의 서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자아 형성에 한국의 형성에 굉장히 장애를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됐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정말 요즘 와갖고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이 격세지감이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데 그런데도 확실한 건 OECD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 7하위 인구 증가율입니다. 저는 인류가 여태까지 생존한 이유가 무슨 전쟁이 나고 기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떤 상황에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전쟁을 통해도 아이 많이 낳고요. 전쟁 끝나고 나면 뭐 더 많이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요. 그 문명에 대한 더 이상의 필요는 뭔가가 굉장히 잘못돼요. 갈등 지수 너무나 높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한편으로 화려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장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두운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럴까? 뭐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뭐가 잘 됐기 때문에 되겠지만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안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길래 지금 이런 측면들이 있는가를 보자 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1966년에 아버지가 그때 연대에 계셨다가 이제 관식년을 얻으셔서 예일 로스쿨에 이제 풀브라이트 그걸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66년에 갔는데 정말 보니까 미국에 66년에 갔더니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유행근에.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 그렇게 사는 애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쳐다보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이렇게 그래도 안 보는 척 해달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와갖고는 보면서 막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차이니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건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갖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음번에 또 어떤 놈이 그러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백화점에 가갖고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있는데 또 어떤 아이가 저쪽에서 보더니 차이니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I'm 차이니즈 주제 연결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딱 깜짝 놀라더니 딱 보더니 이내 정신을 가다듬더니 자식이 한 얘기가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I'm Japanese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그럼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너 뭐야? 그래서 I'm Korean 딱 그랬죠. 그랬더니 답이 뭐지 아세요? What is that? 한국 사람 몰랐습니다. 코리안이라는 게 뭔지를 1960년대 미국의 애들이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격세지감기에 가장 큰 격세지감 요새는 코리안이 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코리안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럴 정도인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당혹스러운 게, 이게 뭐야? 그럼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What is that?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고 일본 사람 막 당혹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전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야, 나는 한국 사람이 뭔지 설명해야 되는 게 나의 주어진 인생의 이제 사명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주말하고 한국 사람이 뭔가를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한 거 다 그랬던 거고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의 인식론과 존재론과 언어 철학이나 이런 것이 서양 거랑 어떻게 다르고 맨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과연 딱 뭘까?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뭐고 DNA가 뭘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다른 딱한 가지. 뭐 아니면 핵심적으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지 이런 것만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뭔가 하면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니고 뭐 유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봤고 여러 책도 내보고 국제회의도 해봤고 그 다음에 무속에 대한 것도 많이 해보고 한국 사람의 그게 뭔가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 1999년에 그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술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연대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냥 맨날 하는 한국 학술회의라서 이제 갔었는데 그 학술회의에서 제가 발표했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왔던 데니스 하트라는 그 당시에 켄트 주립대학에 있는 미국 교수가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데니스가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서강대학교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분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자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말도 잘하게 됐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다. 그럼 이제 코리안이 뭐냐면은 남한에 살면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카, 일본에 살면 코리안 제한들. 그래서 뭐 코리안 차이니스 이게 다 코리안이라는 걸 안 돼요. 근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다 그래요. 단어가. 그 무슨 소리냐고. 그걸 저랑 다른 한국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 따뜻한 야 봐라.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 조선 사람, 중국에 살면 조선족,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살면 고려인, 미국에 살면 재미없고, 일본에 살면 제일이없고, 다르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보면 제1교포나 제2교포는 주어도 없다 그러고, 제2교포는 그냥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면은 원래 독일에 살고 있던 독일 사람이 살면 제2교포다.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면 프랑스에 원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간 사람이 제2교포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자꾸 너희는 다 같은 민족이라 그러는데 호칭도 다른데 이게 왜 하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하네. 일본 사람 어디 가나 일본 사람이고 뭐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제1화교 제2화교 그러면 미국 사는 일본 사는 중국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심 굉장히 놀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렇게 됐지? 굉장히 특이하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조선 사람은 알겠더라고. 조선 사람은 옛날에 조선 왕조가 있었고 고조선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자기네를 조선 사람이라고 하고 북조선 남조선 하는 거는 그뭐 용례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갖고 그 얘기를 듣고서 들어와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다른 분 더 찾아보시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조교들 동원하고 해갖고 열심히 인터넷 뒤지고 많이 해본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언론 매체 같은 공식 책이나 어디에 언제 등장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찾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 1960년 6월 22일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증, 조선인이어서. 그렇죠? 우리 자신도 조선인이라고 그래요. 조선일본이지만 조선일본은 1927년인가 8년에 만들었지만 한국일본은 1960년에 60년인가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여간해서 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지? 한국 사람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가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새 나라네. 우리 사실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네. 뭔가 그전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호칭까지도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내심 그래도 생각한 게 뭐냐면 아무리 호칭이 달라졌더라도 역시 한국 사람 아니 뭐 조선 사람이 됐든 하여튼 콜리안이라는 사람들은 만년 역사를 갖고 있고 공통의 언어, 풍습, 이념, 종교 뭐 이런 거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떤 한 민족이라는 것은 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냐면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민족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찾으면은 호칭이 달라졌더라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언어부터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닙니다. 교포 2세, 3세대만 한국말 못합니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요새. 외국에서 한국 와서 한국말 이창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영국 대사가 있어요. 북한 대사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뭐 유키전도 블ог 이런 데 맨날 나와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자유롭게. 외국어 열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한국말 배우는 열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한국에 부임하는 외교관, 유학생들, 한국에 오는 학생들 이루 말할 거고요. 뭐 주재원 누구나 다 한국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잘하겠네요.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사람 절대 안 해요. 그럼 한국 사람이 풍습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방예의지국 맞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예법이 죄송한 말씀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엉망진창한 거죠. 결혼식이요.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국식 결혼식 보여달라고 보고 보여주셨어요. 저도 저렇게 결혼했습니다. 양복 입고 하다가 중간에 옷 갈아입고 한복 갈아입고서는 태백실에 들어가서 대추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할 건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문화적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 결혼도 동시에 두 가지 해봐야지 되는 거죠. 저는 건 정체성의 혼란이지 우리의 고유물을 지킬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장례식 예전은 이건 어디식이지? 뭐 병원에 장례식장 가서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뭐몇 년이나 됐습니까? 옛날식 상례,婚례 이런 건 다 하지도 않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60%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지만 그중에 56%는 또 더 이상 제사 지낼 의향이 없다 그런다. 풍습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지 못합니다. 이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갈라진 대로 갈라졌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중 집안의 식구들끼리도 절대 정치 얘기 안 하고 이념 얘기 안 하는 못합니다. 딴 나라에서 사실 이념 이런 것들 이념 지키려고 그런 거죠. 뭐 시진핑이든 뭐 지금 전부 다 그런 자기 그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이지만 그 자기네 정체성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 종교도 보시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해요. 미국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동양 나라인데 동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서양 종교인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이렇게 많은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냥 스페인의 식민지 400년을 했으니까 거기는 100%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다른 나라 우리랑 비슷한 근대의 경험을 가진 일본은 구교 신교 다 합쳐서 1%안 됩니다. 선교는 프란시스 자비엘 신부가 16세기부터 규슈 다 선교했었거든요. 그렇죠? 고니시 유키나카가 소설 행적이 고니시 아고스티노였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었고 포르투갈 전문 신부님 모시고 임진왜란을 왔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뭐 마테오를 치르다니 명나라 때부터 물론 거기도 그 선교를 했었죠. 그런데도 나머지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일본은 실제로 한 99%가 신도하고 불교의 그 혼합된 전통당연히 종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로 따지면은 태국, 월남, 미얀마,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뭡니까? 불교. 그렇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중동으로 가면 중동은 다 이슬람,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키프로스, 뭐 그리스 정교하고 그 다음에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는 카톨릭, 영국은 성공회, 독일은 구교 신교 반반,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는 다 루터교. 미국 건너가면은 중남미 다 카톨릭. 미국은 50% 개신교, 한 15% 카톨릭, 그리고 나머지도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뭐 몰몬 이어해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가능한 게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어머니는 성당 가고 아이들은 교회 가고 이게 가능. 있을 수가 없고 아름다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로 엮어주는지 몰라 다른 민족들은 우리 한민족은 종교가 하나로 엮어주지 못해요. 종교는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이념이 그렇듯이. 인종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른 게 이제 인종입니다. 대한민족. 글쎄요. 제가 조사했더니 1985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무슨 그 센서스 하는 거에서 그 당시에 보면은 275개 성씨가 있었고 그 중에 36개 성씨가 귀화 외국인이었어요. 자기네 족보상으로 우리 선조가 일대조가 외국 어디서 당나라에서 왔고 은나라에서 왔고 무슨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예를 들게 우리 장모님이 연한이 씨세요. 연한이 씨가 조선시대 내내 대제학을 가장 많이 대출한 대제학이라는 게 이제 임금님의 선생님이라고 해갖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연한이 씨 대학이 구글을 해갖고 찾아봤습니다. 연한이 씨 이대조가 연한이 씨 자금의 족보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연한이 씨 시족 이문은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고종 당나라 3대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690년 아당연합군 대총과 소종광의 부작이 되어 신라에 들어가 백제를 kam초하는데 공을 세워 신라에 기여하여 연안 외국인을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돼 있는 정보가 과반입니다. 원래 성씨의 과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 그랬을 수도 물론 있고,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망했을 때 명청 교체기에 그때 우리랑 교역을 하고 그 명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서해안에 와 있었던 제물포 이런 데 그때 작은 것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돌아가고 청나라는 안 돌아가고 그냥 일본도 그랬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임진때 온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실제로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는 게 멋있어. 더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집안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2015년에는요 우리나라 성씨가 5,582개가 됐습니다. 지금 5,800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6년부터 다문화 조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귀화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 중에 2015년 당시 4,074개 성씨는 아예 한자도 없어요. 왜? 외국서 뭐 어디서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누가 와서 무하마드 씨가 귀화한 건 그냥 무하마드라고 한국말로 쓰고 누가 한글로 쓰지 그 한자로 절대 안 씁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 민족도 우리가 하나인가? 원래도 아니었고 가면 갈수록 더 인종 갖고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저는 그 데니사트 교수 강의를 듣고 와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왜 이러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왜 우리는 한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러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한국 사람의 DNA를 찾아왔고 한국 사람의 공통점 한국 사람을 딱 읽은 사람 보고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엑기스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찾아다녔었는데 없다. 그런 거 없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 일생에 찾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대신에 철학을 할 경우는 너무 다양하다 한국 사람. 꼭 신하라고 그러고 똑같고 같은 민족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할수 없어. 우리 근대 국가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따지고 종교가 됐든 이념이 됐든 하나이게 하나. 오히려 유난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는 한국 사람은 이제는
한국 사람이 무엇인가를 딱 하나 규정하는 거를 이거를 좀 쫓는 게 문제. 그게 아니라 어쩌다 우리 이렇게 다양해졌는가를 그걸 우리 역사가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였고 뭔가 어색한데 억지로 넘어갔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새로운 역사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가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구마 줄기 캐내듯 자꾸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 시작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럼 어쨌든 조선 사람은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조선조라는 나라가 600년 동안 500년인가 동안에 불교 국가였던 그야말로 천년 불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372년에 그 동진에서 뭐 승려들이 둘이 뭐를 갖고서 고구려에 들어와서 불교가 정파됐다 이렇게 역사책에서 배우거든요. 372년인데 그게 맞는다면은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래갖고 이제 백제 신라 퍼졌고 그래갖고 통일신라 고려 내내 불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세워진 1392년에 이르러서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받는다 그러면서 주자성리학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370년에서 1392년은 얼마입니까? 1020년입니까? 동안 불교에 있었어요. 그 나라를 정립죠. 조선이 태평성대요. 세종이 성군으로 태평성대 통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놔도 그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게 놀랍게 뒤집어 놓습니다. 유교 국가를, 불교 국가를 완전히 유교 국가가 제사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제사를 하고 성씨, 본으로 따로 만들어라고 성씨 집단, 집성처 만들어서 하는 이런 건 전혀 모르던 사람들. 그런 거를 다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장가 만들던 사람들이 시집가고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장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시집가라고 거꾸로 여자 보고 남자 집으로 가라고 종법제도, 유교, 중국의 종법제도대로 하라고 난리 법석을 쳐서 뜯어 고치는 게 그게 세종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50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500년이 지나니까 고려 사람이 조선 사람 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원, 공상, 무슨 뭐 삼당, 오륜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쯤 되면은 조선 사람의 모습이 이제 진짜 드러나고 우리가 딱 봤어. 아, 이거 조선 사람. 아니,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조선 사람이 1910년에 조선이 우선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저부터 시작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그리고 우리 역사에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역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참 왜곡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선조가 멸망했을 때요. 조선조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선조의 문화를 거절했습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쯤 되면요. 조선 사람 대부분이 조선이 싫었습니다. 조선에 충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선조 망해서 자결하는 건 세 분밖에 없어요. 민충정복하고 뭐죠? 선비 두 분밖에 없습니다. 500년 된 왕조가 망했습니다. 싫었습니다. 나라 뺏긴 거는 슬펐지만 조선조 망한 건 슬프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분법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조선이 멋있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자꾸 친일파고 일본 놈들이 와갖고 이걸 억지로 뺏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화를 해갖고 명성황후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아있는데 힘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조선조를 왜 조선 사람이 싫어했을까? 그 어디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옵니다. 특정 종교가 특정한 국가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들어왔는지 아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카톨릭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네? 우리 정확히 나오죠. 왜 하냐면은 이승훈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따라서 연행사로 중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금성 바깥에 있는 남천주교당이라는 카톨릭 성당에 가서 거기 있는 신부님한테 영세를 1784년 10월 며칠 날 영세를 받고 베드로라고 영세를 받고 돌아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에 이승훈, 이병, 권철신, 정약종 몇 분이 6분이서 이분들이 중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천주시리 같은 마테오리치 천주시리 같은 그 한문으로 된 한자로 번역한 서양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자기네끼리 감동을 해서 어떡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책을 싸들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퇴촌에 천지남 주호산 천지남이라는 데를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방학당을 만들어서 숨어서 그 책을 읽다가 그 중에 이병 선생이 이승훈 선생 보고 당신 자네 아버지가 이번에 연행사로 북경에 가시는데 따라가라. 가서 가면은 성당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영세 받고 오라. 그래서 이승훈 씨가 자기 아버지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는 사파들입니다. 그래서 전때 이제 동지사로 떠나면서 뒤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문 보이는 게? 저게 영은문입니다. 영은문이 뭔지 아세요? 무학제국의 지금 서대문 독립문 앞에 있었던 독립문이 저를 부세운 자리입니다. 옆 앞에 아직도 그 기둥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천자의 책사가 올 때 조선의 왕이 무학제 그 영문 은혜를 맞이하는 그 영문문에 가서 칙령을 내리면 그때 무릎 꿇고서 상부에 묻어 두래 3번 무릎 꿇고 무릎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땅에다 찢는 저 인조가 청태종한테 했었던 삼전도에서 했던 그 예식을 하면서 칙사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꾸로 당연히 그때 중국을 하는 길은 무학제국에밖에 없으니까 서대문 바깥으로 나가서 무학제로 이제 중국으로 연경으로 향해 가는 가서 거기 신부님한테 가갖고 저 코리아에서 왔는데 영세 주세요. 그 기록들 다 남아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때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신부님들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보고서를 바티칸에서 써놔서 그게 다 기록이고 그거를 카톨릭 교회에서 그걸 다 번역을 해놔갖고 그 천주교사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1차 자료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세상.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선에는 선교사를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일본하고 중국에는 16세기부터 보냈는데 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웬 젊은이가 와서 거꾸로 영세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주니까는 교육 좀 시키고 해갖고는 여러 가지 책도 주고 해갖고 베드로라고 명세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씨가 돌아와서 자기가 막 세례 주고 그러면서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4대부가 뭔지 아세요? 4대부는요 간단히 말씀드린 유교의 목사님입니다. 유교의 신분입니다. 유교 주자성략의 사제입니다. 개신교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미사를 직접 하고 유교에서는 제주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주가 누굽니까? 4대부.
법 4대부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의 종교 예식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내라고 전국에 퍼뜨려놓은 게 4대부인데 교육을 시켜가고, 이거는 지금 차별받고 있던 여성도 아니고 무슨 뭐예요? 천민도 아니고 유교 체제의 엘리트의 중에 엘리트. 그것도 아버지가 여행사에 임명이 될 정도로, 저 미국 특사로 가는데 거기에 임명될 정도로 지체되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엘리트의 자제가 가서 뭐랍니까? 자기 종교를 버리고 선교사도 안 보냈는데 딴 종교를 받아 없죠. 그리고 와서 뭐 진산 사건 같은 게 나갔고 윤지충 사건 나가지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약용 선생의 사촌하고 윤지충하고 권씨 안동 권씨 하나님의 부지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 뭡니까 시민들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도록시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했고 만 명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유교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가 그냥 밑에 사람들이 아래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유교를 지켜야 되는 사제 계층에서도 아니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학이 일어나는 개화파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민족주의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전부 다 사실은 유교 갖고 안 되겠다. 대안이 뭐냐라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세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쯤 되면요. 국권만 성실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이 조선을 거부했습니다. 전통 문명인 유교를 버렸습니다. 대부분이 조선 사람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나라 망한 지 9년 만에 일어나고 나라의 고종황제 인산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뺏긴 나라 되찾자 국권 회복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뺏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되찾자고 해야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이어야 되죠. 3.1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33일 독립선언,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독립운동하던 한 분이라도 우리가 다시 조선조를 복원하겠다라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단한 번. 500년 된 나라인데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 순종 살아있고 순종은 1928년에 돌아갑니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은 1969년에 낙선제에 와서 이방지어서는 창덕궁 낙선제에 사시다 돌아가고 아무도 그분들을 다시 모셔가지고 조선조를 이어가자 뭐 대한제국을 이어가자 그런 얘기 한다.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든 고려가 망하면 고려 유신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나라, 원나라 다 망하면 다 난맹 만들고 국원 만들고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들을 합니다. 다시 복원하려고. 복벽운동이라는 거죠. 그 복벽운동 조선이 전혀.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근세사의 과제가 생긴다. 한국인 만들기 그 기본적인 과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국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은 계속하는 거고 언젠간 국권 회복을 합니다.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국권 회복을 하면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조선이 아닌데 어떤 나라를 세울까? 혹시 나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개종하고 새 인명 받아들여보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 이념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 조직해보고 새로 모금하려고 해보고 그러면서 신문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혹시 국가 되자면 난 이런 나라 만들 거야라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의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조 500년 동안에 해외로 나가본 사람 거의 좀 연행자 갔다 온 사람하고 일본 통신사 갔다 온 사람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빼놓고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19세기 말부터 엄청나게 세계를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리안 디아스포라고 할 만큼 175개국이 720만 명이 나와서 이번에 동포총으로 승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년만, 100몇십 년 만에 은자의 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세계 소위 4강국에 골고루 이렇게 자기의 이민 인구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골고루 소수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해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해서 저는 그러면 대안이 뭔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이 망한 이후로 국권을 되찾으면서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찾았는데 그 대안을 제가 봤을 때 크게 5가지가 있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친주부정족사파, 둘째가 친일개화파, 셋째가 친미기독교파, 넷째가 친서공산주의파, 그리고 다섯째가 인종주의파 또는 민족주의, 인종주의나 민족주의를 같은 거. 인종주의파, 민족주의파 이 5가지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주부정족사는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충효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의 범절 중요한 거고 존댓말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저가 그렇죠. 이제 뭐 애들이 존댓말 못 쓰면 제대로 못 쓰면 막 야단치고 맨날 그러거든. 머릿속에 굉장히 한국 사람이 그걸 몰라서 되게 돼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요 아직도 정말로 지식인이 되고 그러려면은 영어 잘해서 안 된다. 한문을 잘해야 돼. 한자를 많이 하는 게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은퇴한 분들이 한국 공부 엄청나게 하세요. 한시, 뭐, 고전들, 한서서, 뭐, 노노맹자 이런 거 이름 알았어. 그리고 사실, 노노맹자 대학 중형이 한국 겁니까? 중국 겁니까? 학위 시습지 구조별로가 그러면 그게 한국말입니까? 중국말입니까? 불안해. 유흥이 잠깐 막내 그게 왜 중국 거 우리 거지 그게 왜 중국 거 구분 안 합니다. 우리. 유비관우 장비 공명 제갈공명 조조 적벽대전 장판파의 조자룡 중국 겁니까 조선 겁니까 구분 안 해요. 어떻게 삼국지를 몰라고 한국 사람이냐고. 완전히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깊이 여전히 62%가 제사 지내고 향교 펄펄 살아있고 제가 지난달에도 중림서원에서 그 봄에 춘향사를 지낸다 그래서 제가 가서 초원관 노릇을 지내봤습니다.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광조부터 쫙 이분들 모시고 그걸 일일이 그렇게 나가는데 와 나저 이거 펄펄 살아있는 거야. 얼마나 더 대를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살아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친일 개화파, 개화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김옥규, 박영현,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은 1881년에 처음으로 신사유람단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가서 보고서는 처음으로 뭘 느낀지 아세요? 그전까지는 조선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 멀어질수록 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이족, 동이, 남한, 뭐 서유, 남한, 북쪽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저 바깥에 있는 외놈들, 짱 천한 놈들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중국 문명으로부터 거리 삼고 중화주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고 일본을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게 문명이네. 이게 문명이고 이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게 진짜 문명이구나. 반면에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야만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로 180도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게 개화가 됩니다. 서양식 근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친일이라는 이름을 제가 앞에 붙입니다. 당연히 일본, 김옥규는 아예 그래요.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서양이지만은 그걸 가장 잘 소화를 해서 우리가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한 건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을 배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같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없죠. 이런 콤플렉스와 이렇게 있는 게 없습니다. 일본어로부터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일본이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친일파 쳤습니다. 무슨 역적 배신자이보다 훨씬 나쁜 말이 친일파. 어떤 특정한 나라랑 분을 친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 굉장히 특이한. 기독교파는 뭐 이제 알렌 아펜셀러 스크램튼 이런 분들이 이제 1884년 알렌은 1884년 10월부터 들어왔고 1885년 7월부터 6월부터 광해원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희, 세브란스, 이화, 배제, 숭실, 뭐 경실, 정신 뭐 해갖고 이런 학교 교육 이런 걸 담당하기 시작하고 사실 뭐 아까 말씀 중 단일 종파로 보면은 개신교가 한국서 불교하고 맨날 뭐 똑같지만은 어쨌든 제일 많은 그 정치적 영향력은 당연히 제일 큰 사회적 영향력도 제일 큰 그런 것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한국에는 개신교가 많고 교회가 많고 그러냐는 거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네 번째가 친소공산주의는 이건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독립을 영원하고 있던 제3세계 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을 포함해서 독립을 영원하던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게 마르크시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크시즘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그러면 일본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인데 그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만큼 안성맞춤이 있는 건 없었어요. 더군다나 파리 강화 조약 같은 데에서 일본, 우리도 완전히 내침당하고 무슨 독립청원하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침당하고 중국도 그렇고 월남도 내침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공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갔다가 모스크바로 가는 거고 호지명이 파리에 가서 월남 청원하다가 실패하니까 파리 사회당 대회에 갔다가 소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대거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자금해 주시, 조직해 주시, 코미테를 통해서 당연히 막신으로 갑니다. 대거 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단축이 간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종주의죠. 인종주의는 나라 뺏기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 달라지고 이념 달라지고 종교 달라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죠, 피. 그래서 피가 들어오고 민족주의가 혈통, 레이시즘이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피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근현대사 엄청난 역할을 하죠. 반제 신철 선생이 1906년인가요?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쓰죠.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선택해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논해야지 그게 진정한 역사이니 그렇지 않은 역사는 무정신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종이냐 어떤 종족이냐 아시아에는 6개 종족이 있는데 한족이 있고 말갈족이 있고 여진족이 있고 부여족이 있고 뭐 한두 개 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부여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여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영화관에서 뭐 장영보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부여 얘기였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광개토왕비가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북쪽으로 이 우리 문명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그런 그 부여 역사를 쓰고 그게 민족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지금 해방이 됐을 때 다 몰려 들어와서 야, 내가 지난 40년, 50년간 바깥에 나가서 해봤더니 우리는 이거 해야 돼. 기독교 해야 돼.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소비에트를 만들어야 돼. 아니야, 일본 같이 해야 돼. 중국 같이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가 이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되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갈라진 나라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다양한 대안들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터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그 하나가 누가 말하는 하나인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누가 무슨 이념이나 사회 역사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길래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아예 안 돼. 너무나도 다른 대화들. 공수적으로 다르고 이념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최소한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변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고 있고 그게 따라서 나한테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라고 한국 근대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시계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 사람이 조선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 문제거리죠. 굉장히 이거 아픈 얘기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들 정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몇 가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802년에 바산 정약용이 쓴 시입니다. 바산이 유배를 가서 강진이 유배가 가고 다니면서 그 마을에 어느 마을을 하루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웬 집에 난리가 났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울부짖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다산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하소연을 하는 거를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다산이 듣고서 와서 시를 쓴 겁니다. 애절량이라는 시고 이 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찾아보시고 번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요. 애가 우선 제목이요. 애가 슬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은 뭡니까? 절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남자의 성기입니다.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자른 슬픈 사연입니다. 앞부분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전마을 젊은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올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웬 안하기 현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나서 남자가 징병이 돼서 끌려나가서 전사에서 못 돌아오는 얘기는 들어봤지 않소. 그런데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자기 손으로 잘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삼삼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라니. 시아버지는 삼삼나, 시아버지는 돌아간 지 3년 됐어요. 애는 아직 머리에 물도 안 피도 안 발랐어. 그걸 끝난 얘기야. 그런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렸대요. 그리고 군보에 실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영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뭐 시아버지 돌아간 시아버지하고 갓난쟁이 남편은 물론이고 갓난쟁이 것까지도 군보에 실렸대요. 그럼 여러분 군보에 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보에 실리면은 군역을 면하려면은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이 그러니까 평민밖에 군대 안 갑니다. 양반들은 군대 안 갑니다. 평민이 군대를 안 가려 그러면은 군포라는 걸 바쳐야 돼요. 대신에 이게 군포입니다. 군포가 배 한 필이 16.35cm 곱하기 32.7cm 정도입니다. 이게 한 필이에요. 이 한 필을 1704년에 무명 두 필로 통일했는데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10필, 16필씩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면 조선의 안악이 저걸 어떻게 짭니까? 집에 있는 그 배틀을 짜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되고 애 길러야 되고 음식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된 상황인데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갖춰야지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남편 거는 준비를 했으니까 갖췄겠죠. 그랬더니 오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시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소리야? 곤적에 실렸는데. 그러더니 애 거는 어디 있어? 너 애도 있다며. 아니 애는 갓난쟁이인데요. 아니 군부 실렸으니까 내놔. 그러니까는 가서 아무리 보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어른왕되면 마구간 소보라가 없으면 소보라가는 거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 시가 가득 자식 낳아 분행당하는 거 한스러워 그랬다네. 내가 왜 자식을 낳고 이런 일을 당하냐면서 남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칼 갈아 방에 들어가서 자기 성을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1802년에 영동도 시대가 화려했고 무슨 뭐 문의 부흥 시대고 문의 부흥을 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다 가져간 책을 영종도 시대 그 책을 다 찍어내긴 합니다. 그런데 민생은 1802년이면 정조 쓰나한 지 2년 만에 다산을 그렇게 사랑하던 정조가 쓰나한 지 2년 만인데 순조가 들어와서 2년 만에 멀쩡한 나라 망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처참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삶. 후반기에 돌아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837년 3월에 이거는 경상남도 창원시로 추정된 남진홍이라는 데 사는 유동열이라는 사람의 16살짜리 딸이 고을 사또에게 민원을 올린 겁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에 생활해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픈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희망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따금 슬프게도 부황이라는 고할 데 없는 목숨이니 부녀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사매로 스스로 사자 매매 판다라는 매매 스스로 저를 팔아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저를 팔기를 청하고자 했대. 자기 자신을 팔려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지금 나한테 너 판다 그랬다가 내가 그걸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너 입싹 씻고 모른 척하면 나 어떻게 돼? 이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 팔겠다는데 그 살라는 사람이 나 못 먹겠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읍소하니 통촉하시는 몸을 팔아 구하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의 한몸이 아버지의 아사를 좌시하지 않도록 적선한 처분을 내주십시오. 반해서 뭐래요? 아예 증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공식 문서를 띄워서 얘 진짜로 너 자신을 너한테 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증을 띄워달라니까 사또가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부활은 바로 응덕이고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이를 의심하여 열명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증빙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뭐 맨날 있는 일인데 무슨 자매가 뭐 알아 여기 증빙서를 띄워줍니다. 자매 확인증. 이 명문 안에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춘궁이 심하여 부모를 살리기 전에 목숨으로 만부들이 저를 전면 13명을 쳐서 수대로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위 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후소생과 함께 관의 입지에 따라 영영 자매하니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작당하는 이가 있거든 잡소리하는 놈들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결정한 일입니다라고 1837년 2월 26일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빈번했는지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자매를. 근데 자매 다 아세요, 여러분들. 자매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옛날 얘기가 자매 얘기입니다. 어느 얘기인지 아세요? 딸이 아버지, 동사 아버지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고향미 300석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자매예요. 너무나 흔해갖고 신청전이라는 소설까지 나옵니다. 다만 소설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죠. 용왕님이 뭐 해갖고 용왕님 부인이 돼가지고 뭐 아버지들은 또 다 해피엔딩이지만 얼마나 흔했으면은 그런 스토리까지 나옵니다. 어떤 위대한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 너무나도 흔했던 일입니다. 조선이 여러분 이랬었어요. 이거는 1860년, 70년, 80년 가서 더 엉망되기도 전입니다. 화서 이학료가 유정척사 사상을 만든 분이에요. 관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화서의 화서집을 보면 저는 그때 왜 이분들이 왜 서양으로부터 이걸 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유정척사파는 우리의 민족주의자들 비슷하게 유사민족주의적 추측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서양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1860년, 70년 이래도 안 열라고 그랬을까? 이미 중국은 1848년에 아편전쟁 통해서 다 열었고, 일본도 1853년에 해리스 조약 통해서 미국이랑 해서 다 열어제꼈습니다. 그럼 마구 배우기 시작하고 60년부터 아예 메이주신까지 해가면서 본격적으로 근대하고 중국도 1860년부터 양무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조선은 이때까지도 안 열어요. 근데 그때 그런 당대 최고의 학자가 바깥 세상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제가 화서집을 찾았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양을 천지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사라는 편이에요.
서양을 이렇게 지어놓고 서쪽 끝에 있는 살기 등등한 살기가 숙성된 좀 거기에 수국의 인갑과 물의 나라에 사는 인갑, 거북이, 가재 이런 놈들하고 같습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아직도 추앙받고 있는 위정척사파의 태도. 그래서 바닷속에서 살다가 가끔다가 지느러미를 말리려고 뗏목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은 와서 보면은 넓은 하늘밖에 보이는 게 없어갖고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로하여 그들의 성공은 생을 가벼이 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영은 이를 좋아하고 이를 얻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화형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북쪽 오랑캐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는 있으나 가리킬 수나 있으나 서양은 금수인지라 가리킬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같이 동이족도 동쪽 오랑캐지만은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소중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중국 문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적들이니까 배울 수나 있지 얘네들은 금수인지를 아예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래서 척결해야 됩니다. W 주교가 아까 이수문 이런 분들이 이수문 분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1806년부터 주문모 신부라는 분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곧 순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 그 외방 선교회에서 조선 선교를 맡아서 선교사들을 계속 파견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W 주교라는 분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10몇 년 동안 숨어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단한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조선에 왔던 이 당시 선교 이 카톨릭 선교사들 정말 대단하시고 이분들이 써놓은 기록들 매일같이 써서 기록합니다. 그걸 보고서를 외방선교회 보고서를 보내고 그 외방선교회에서 보내는 그 보고서 어떻게 쓰냐면은 쓰면은 그거를 카톨릭으로 개정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서해안으로 가서 카톨릭으로 개정한 어부한테 주면은 어부가 그걸 갖고 노를 져서 서해안 서해 바다의 중간에 가갖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어부랑 접선을 해서 그걸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마카오나 홍콩으로 해갖고는 파리로 간. 그게 파리에 쌓여있던 거를 달레 신부라는 분이 조선에 와본 적이 없지만 인도하고 중국 선교를 맡았던 그분이 외방 선교에 공부해 갔다가 그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고 그거를 에디트를 해서 책으로 그게 지금 한국 청주교회사라고 선임중학원으로 나와 있는데 1840년, 50년, 60년대 조선의 사회상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실록이고 뭐고 이런 거 평민들의 삶이 보통사 삶이었든지 아무 이유로 없는데 그 당시에 사회상을 기가 막히게 기록해요. 근데 거기에 W 주교 같은 분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정치 상황, 뭐 계급 상황.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군, 경찰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카톨릭 신부님은 좌파죠. 요즘은 예수님이 사실 좌파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신부님이 와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사유재산. 아까 애절단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하러 일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다? 요즘에 조선 사람 게으르다는 사람이 어디가 한국 사람까지 부지런한 사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아침에 여기 6시 여기 대올라 그러는데 강명북로가 꽉꽉 막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는데요. 정말로 부지런해졌는데 이게 무슨 DNA 이런 얘기하는 한국 사람 원래 안개처럼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름만 하고 수주성만 하고 싸움만 하고 이러냐는 얘기밖에 없어요. 선교사들 개신교고 좀
상투라는 거는 싸움한테 저렇게 좋은 무기고 없고 맨날 상투 잡고 싸우고 이런 얘기들만 준비해요. 근데 왜 부지런해집니까? 저기 DNA가 바뀌어서요? 아니죠. 시스템이. 체제가 바뀌는 거죠. 체제만 제대로 말을 들으시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이름 말아줘서 부지런해지는 거고 거꾸로 아무리 부지런했던 사람도 체제가 잘못하면 게을러지는 거고. WG가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수명 23이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17, 우리 외할아버지가 15에 결혼하셨어요. 조혼하셨어요. 왜 하셨다 아세요? 일찍 죽으니까. 저렇게는 조선입니다. 제가 봐서 절대 20살 안 되고요. 이분들 잘해봐야 40대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우리 그러셨죠. 김신 장군이 사진 보고 39살 때 자부증 당하셨는데 지금 그 사진이 너무 옛날 분 같다. 옛날에 환갑 때 찍으신 사진, 우리 할아버지 직접 환갑 때 찍은 사진들 보면 지금 90 더 돼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15, 14, 13세도 결혼할 경우 지금 14, 15세 결혼을 해서 피임이라는 걸 그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매년 하나씩 낳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샴푸가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치약이 있습니까? 뭐 아스피린이 있습니까? 그럼 뭐 산후조리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러면 그래갖고 아이를 5, 6 낳고 반은 죽고 유아 사망률 50%. 그러면 여자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다 빠지고 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이 부인이 그때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나같이 조선의 여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일찍부터 고된 노동과 차별받고 수치심 이런 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20살만 넘어가면 아름다움이라는 건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생각도 못한다. 제가 와서 K-뷰티의 시대에 한국 여성이 세계 아름다움에 그냥 표준이 돼 있어요. DNA가 바뀌었어요. 성형도 좀 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좋은 일.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슬퍼하지 않았어요. 조선 멸망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천민 무관 서울 서북의 양식 평이 저희 97%였습니다. 양만 3%였습니다. 많게 잡아 6%였습니다. 그래서 구한말리의 역사는 조선의 민초들을 조선 왕조부터 어떻게 구출하는가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민을 김씨 왕조부터 어떻게 구출할수를 고민하고 있듯이 사실 그렇게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이 5가지의 유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들어오겠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해갖고 1번이 친주민정척사파 그 다음에 친일개혁파가 2번, 4번, 친미기독교파가 3번, 5번 지금 이제 6번이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다음 이제 공산주의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5가지 인간형이 지금 뒤섞여 있는 거고 이 뒤섞여서 엄청나게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다양성이 억눌려서 우리는 하나다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점점 더 풀어지기 시작해갖고 그 다양성이 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이 속에서 그래도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게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사람의 인격을 조금 더 뚜렷이 하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1시간 반 동안에 응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착잡한 생각도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두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일성.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국의 이제 최적화된 경영에 대한 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뭐 연구원단을 만들어 보겠었는데 아직까지 뭐 별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5종류의 한국인이 아직까지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것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가면서 이 갈라지든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답을 못 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하시고 이제 이 저서를 가시면서 내리신 중간 결론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은 하나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좀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그 답을 얻으려고 지금 네, 중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추적하는 건 이제 5가지 인간형이 순수했을 때, 소위 뭐 막스웰 과는 이데아 티푸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지금 우리 상태는 저는 이 5가지가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뭐 유교 이런 것도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것도 당연히 평등 발권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중교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이 5가지가 누구나 다 있다고. 다만 MBTI 같이 비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MBTI 같은 걸 한번 테스트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 다 섞여 있고 심지어 개인 안에서도 굉장한 갈등들이 있다 이런 것이. 근데 저는 이 경제 발전, 이 기업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그 이제 결론이 뭐냐고 저한테 주관 결론을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친미 기독교파하고 친미 개혁파로 가. 글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 타당한 걸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뭘로 수렴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미국식 근대하고 일본식 근대.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 이 5가지는 제가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근대화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로 따지면요. 무정척사과 근대화 원하지 않습니다. 개화과 근대화 원합니다. 일본식 근대화, 기독교, 미국식 근대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주의파, 신소공산주의파 아니죠. 근대화는 근대화지만 사회주의식 근대화라는 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근대화를 요구하는 인간이면 둘밖에 없어요. 친일하고 친미. 그런데 친일하고 친미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친중, 친소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친미, 친일 하면은 엄청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안에 있는 이게 뭐냐면 아직도 근대화를 원하고 근대화를 굉장히 축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뭔가 우리 거를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닌 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문명이었고 이런 굉장한 그 갈등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는 모델은 이 모델인데 그 모델을 미국 모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본 모델이라고 하기도 그래서 자꾸 근대화 그런데 일본의 후쿠사와 유키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양화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서양화지 무슨 뭐 근대화 그러면
한국식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서양식, 일본식 모델을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직한 건데 그렇게 몸은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도 의식적으로 굉장한 갈등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 속에 있다.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거는 그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그게 어떻게 될지 저는 한 분만 더 맡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네, 우리 퇴계학 진흥 회장님, 이기범 회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선 총장님 같은 얘기인데, 네. 지금 한국에 이제 5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DNA 속에 있다기보다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보면 독일이 똑같은 독일이지만 휩쓸려 보니까 저렇게 그런 독일이 됐고, 요즘 영국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총리가 오니까 브렉시트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DNA에 있다기보다는 결국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마지막 책을 하나 몇 번 더 쓰셔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은 결국 지도자와 우리 교육, 우리 역사 교육, 도덕 교육 다 사라졌는데 이걸 좀 되살려야 결국 되지 않느냐 하는 마지막 저서는 좀 그렇게 결론을 내주셔도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만 꼭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 저도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길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이상 된 책 쓰지 말라고 사실 이제 출판계에서 그러고 그러는데도 장황하게 길게 쓰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긴 글을 안 써요. 10매짜리 칼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칼럼이 10매라는 건 무슨 얘기를 10매 안에서 합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더군다나 SNS 때문에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엊그저께도 요새 미국의 SNS 하는 사람 중에 프로프 G라는 사람, 프로페서 G라고 갤러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AI 시대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스토리텔링일 거라. 스토리텔링은 그거는 AI는 부문갈수록 수렴이 돼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간은 서사를 나열하는 사람. 지금 서사를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우리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서사를 만들어낼 힘이 우리 지금 교육제도를 가지고는 짤막하고 팩트 외우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는 사대부들이 왜 권력을 잡았습니까? 사대부들은 엄청나게 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우고 수화를 해내고 있어서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리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국가,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서사들을 해야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거를 하나 한번 써보는 거. 한 주제를 가지고 몇십 페이지씩 되는 거를 이렇게 해볼 줄 아는 그런 거가 돼야지 국회에 가서 토론할 때도 말이 끊기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끝까지 가는 서로가 영국 의회에서 좀 잘못하고 있지만 그런 걸 보여주듯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도 긴 글을 이제 9시가 돼서 끝냈습니다. 이 학자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함재봉 원장님께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가서 커피 하시면서 또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